야, 오늘 밤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나랑 단둘이 찐하게 밤을 잊어보는 거 어때? 67의 지긋한 나이에 이탈리아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멋쟁이 신사가 제 허리를 은밀하게 감싸 안으며 던진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40년간 오직 한 남자의 아내로 조신한 현모양처로만 살다가 이혼당했던 66세 제가 단 6개월 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다는 묻지마 관광버스의 전설적인 춤판 여왕으로 완벽하게 타락할 줄은 제 스스로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많은 남성의 뜨거운 손길과 휘파람 소리에 도취되어 마약 같은 쾌감을 즐기던 나날들. 매일 밤 차가운 원룸문을 열 때마다 밀려드는 처절한 공허함의 끝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릴 거대한 기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파란만장했던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저는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6살입니다. 남들은 인생의 황혼기니, 여유를 즐길 때니 하며 좋은 말들을 건네지만 저에게 지난 1년은 그저 기나긴 겨울과도 같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한 남자의 아내로 그리고 아이들의 어머니로 제 자신을 지우며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에 바쳤고 남편이 직장에서 은퇴하면 서운했던 감정들도 다 풀어지며 소박한 노후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가녀린 바람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은퇴한 남편은 거실 소파와 한몸이 된 채 매일 TV 리모컨만 붙잡고 살았고 저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기는커녕 그저 밥 짓고 빨래하는 무보수 가정부 부리듯 대했습니다. 집안에는 단 한마디의 다정한 온기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은 인스턴트국이냐? 내일 입을 셔츠는 다려놓았어? 같은 무미건조한 요구만이 삼시세끼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거실을 지나다녀도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시선을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40년을 참고 인내하며 가정을 지켰는데 남은 생을 이런 투명 인간 처지로 고독하게 말라 죽어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결국 작년 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인생을 위한 거대한 용기를 내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족들의 만류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숨통을 틔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자녀들이 마련해준 도심 외곽의 자그마한 원룸으로 이사하던 날, 제 수중에는 낡은 캐리어 몇 개와 쓸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맞이한 첫 번째 아침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눈을 떴을 때 누구도 저에게 아침밥을 차려내라며 타박하지 않는 고요함은 분명 달콤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잠시뿐이었고 이내 사방의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지독한 적막이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홀로 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대가로 사무치는 외로움을 견뎌내야 한다는 뜻임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단조롭고 빠르게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떠서 창문을 열고 혼자 먹을 쌀을 씻어 냄비밥을 짓습니다. 대충 물에 만밥에 짠지 몇 조각을 올려 한 끼를 때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망망대해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멍하니 앉아 흘러간 옛날 노래를 틀어놓거나 의미 없는 막장 드라마를 켜둔 채 채널만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오후가 되면 바람이라도 쐴 겸 동네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카트를 끌고 북적이는 사람들 틈을 걸어 다니면 그나마 세상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트를 나와 다시 제 어두운 원룸으로 돌아올 때면 비참함은 배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 가정을 꾸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동창들이나 옛 친구들은 여전히 남편과 가정을 유지하고 있어 이혼녀가 된 저를 은근히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편하게 전화를 걸어 커피 한잔 하자는 말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단출하게 장을 보고 마트 주차장을 걸어 나오는데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중년 여성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날씨도 좋은데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기분 전환 삼아 아주 많이들 가시는 코스입니다. 그 여자는 제 손에 화려한 원색으로 인쇄된 전단지 한 장을 쥐어주고는 서둘러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심코 전단지를 내려다보던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붉고 노란 글씨로 커다란 문구가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가라. 가슴 설레는 하루를 선물합니다. 묻지마 해링턴 힐링 관광. 목적지는 비밀, 오직 새로운 인연과 가슴 벅찬 추억만이 기다립니다. 단 하루 동안 인생의 봄날을 다시 만끽해 보세요. 처음에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매스컴에서나 간간히 들어보았던 묻지마 관광이라는 단어가 제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고 어딘가 불건전하고 음지 속의 문화라는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버스에 타서 떠나는 여행이라니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라 평생을 조신하게 살아온 저와는 눈곱만큼도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일 같았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다가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가방 깊숙한 곳에 찔러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독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스탠드 조명을 켜고 아까 가방에 넣어두었던 전단지를 다시 꺼내어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찬찬히 뜯어보니 토요일 아침 일찍 지정된 지하철역 앞에서 대형 리무진 버스를 타고 출발하며 참가비는 간식과 푸짐한 점심 식사를 포함해 9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상을 묻지 않는 것이 철칙이며 그저 닉네임을 부르며 하루 동안 친구가 되어 노는 것이 장점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단지를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여두었다가 다음 날 아침이 되면 혹시라도 누가 볼까 두려워 얼른 떼어 서랍 속에 감추기를 며칠 동안 반복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망측한 곳바라기를 하겠어? 동네 사람들이나 자식들이 알면 손가락질을 하고도 남을 일이지. 정신을 차리자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싹튼 호기심과 지독한 갈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그 주 일요일에 찾아왔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아래층과 옆집에서 새어나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고기 굽는 냄새,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비명 같은 평범한 생활의 소음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사소하고 일상적인 풍경이 저에게는 우주의 기적처럼 부럽고 눈물겹게 다가왔습니다.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홀로 고립되어 있다는 공포감이 밀려오자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 인생 한 번뿐인데 죽기 전에 무엇인들 못해보겠어?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손을 가늘게 떨며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아주 쾌활하고 상냥한 목소리의 젊은 여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생 최고의 추억을 배달하는 해링턴 관광입니다. 아, 저기요. 마트 앞에서 전단지를 좀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요. 제 목소리는 목이 들어가는 소리처럼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 네. 사모님 환영합니다. 혹시 저희 여행은 처음이신가요? 이번 주 토요일 코스에 기가 막힌 자리가 딱 2자리 남아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 66입니다만. 너무 늙어서 민폐가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네요. 어머나 66이시면 지금 저희 모임에서는 완전 황금 연령대이십니다.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60 전후에서 70 초반이시라 눈높이가 딱 맞으실 거예요. 아무 걱정 마시고 토요일에 가벼운 마음으로 몸만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계좌번호로 입금까지 마치고 나자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노망이 난 것은 아닌지, 이상한 사기꾼 집단에 걸려들어 큰 변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일 똑같던 잿빛 일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며 이상한 기대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토요일이 오기까지의 나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더디게 흘러간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눈이 떠져 욕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세수만 대충 하던 제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팩을 꺼내 얼굴에 붙이고 조심스럽게 파운데이션을 펴발랐습니다. 은은한 립스틱도 바르고 나니 거울 속에는 제법 생기 어린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수십 번 옷을 입었다가 벗기를 반복했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날라리처럼 보일까 무서웠고, 그렇다고 평소처럼 칙칙한 등산복을 입고 가면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깃이 깔끔하게 선 베이지색 셔츠에 단정한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깔끔한 슬랙스 바지를 받쳐 입었습니다. 명품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품위 있는 교양 수준을 유지하려 애쓴 차림새였습니다. 약속 장소인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에 도착한 것은 아침 6시 50분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략 30명 남짓한 남녀가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는데 언뜻 보아도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사이의 연배들이었습니다. 다들 주말 아침의 피곤함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을 반짝이며 상기된 표정들이었습니다. 여성분들은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나 원색의 재킷으로 한껏 멋을 냈고 남성분들도
깔끔하게 다려진 남방에 신사 모자를 쓰는 등 제각기 신경을 쓴 모양새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무리 끄트머리에 서서 눈치를 살피고 있자 점잖게 생긴 한 남성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오늘 해링턴 힐링 관광 가시는 길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인상이 좋으셔서 다행이네요. 그 남성의 다정한 인사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은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자칭 마초방이라고 불리는 호리호리한 체구의 50대 진행자가 확성기를 들고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해링턴 가족 여러분. 기다리시던 토요일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아 발바닥 땀나게 뛰어다닐 방 팀장입니다.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이른 아침의 차가운 지하 공기를 깨뜨렸습니다. 저희 여행의 철칙 3가지만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첫째,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직업이 무엇이었든 남편이나 아내가 있든 없든 성씨가 무엇이든 간에 오늘 하루는 철저히 비밀입니다. 이름 대신 정겨운 닉네임으로 소통하세요. 둘째, 체면은 역 보관함에 두고 오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즐기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셋째, 서로에게 신사숙녀의 품격을 지켜주십시오. 자, 그럼 대기하고 있는 행복버스로 승차하겠습니다. 이동한 곳에는 번쩍이는 최신형 대형 우등버스가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외관은 일반 산악회 버스와 다를 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창문마다 두껍고 짙은 암막 커튼이 빈틈없이 쳐져 있어 내부가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내를 받아 버스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순간 저는 밀려오는 충격과 이질감에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버스 안은 이미 현란한 오색 미러볼 조명이 돌아가고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빠른 템포의 최신 트로트 메들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좌석의 테이블마다 캔맥주와 수입과자, 그리고 마른 안주가 고급스럽게 세팅되어 있었고 맨 앞자리 공간은 보조 조명까지 설치되어 작은 간이 무대를 연상케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내가 정말 올 곳이 아닌 곳을 와버렸구나. 속으로 경악하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는데 제 통로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가 제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끌며 파한대소했습니다. 어머, 인상을 보니까 완전 초짜 신참이시네. 호호호, 걱정하지 말고 여기 편하게 앉아요. 나도 지난달에 처음 올 때는 그쪽처럼 나라 잃은 표정 지었답니다. 자꾸 오다 보면 이 음악 소리가 복음처럼 들려요. 나는 여기서 춘자라고 불려요. 춘자 씨는 저보다 서너 살은 어려 보였는데 짙은 하이라이트 눈화장에 과감한 레오파드 무늬 셔츠를 입고 있어 아주 호탕하고 활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숙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분위기는 태어나서 처음이라 머리가 다 지러질하네요. 숙이 언니, 인생 뭐 별거 없어요. 40년 넘게 조신하게 살았으면 밀린 숙제하듯이 좀 놀아도 돼요. 자, 출발한다. 방 팀장이 운전석 옆 마이크를 잡고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자, 신나게 출발합니다. 오늘의 신비로운 행선지는 충청북도의 어느 깊고 푸른 청정 계곡과 소나무 숲입니다.
가는 동안 굳어있는 몸과 마음을 확실하게 녹여드리겠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 진입로를 통과하기가 무섭게 스피커의 볼륨이 터질 듯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몇몇 아저씨들이 기다렸다는 듯 통로로 나와 양손을 흔들며 현란한 스텝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앞자리 아주머니들도 자리에 앉은 채 상체를 흔들며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멍하니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미쳤지. 집 구석에서 외롭다고 징징대다가 이런 불건전한 돛대기 시장에 제 발로 기어 들어오다니. 자책감과 부끄러움이 몰려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방 팀장이 살랑거리며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어이쿠, 우리 숙이 누님. 여기서는 그렇게 얌전 빼면 손해입니다. 시원하게 목 좀 축이시고 텐션 올려보세요. 그가 건넨 차가운 보리 음료 캔을 받아들고 주변을 다시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표정에는 그 어떤 사악함이나 음흉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삶의 무게에 찌들어 있던 평범한 노인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해방감을 만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목청껏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들의 얼굴에서 어쩌면 저보다 더 깊었을지 모를 고독의 흔적들이 하얗게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을 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다른 일행과 자리를 바꾸면서 비어있던 옆 좌석의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슬쩍 곁눈질로 확인해 보니 아까 지하철역 출구에서 저에게 처음 인사를 건넸던 바로 그 점잖은 신사였습니다. 6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화려한 등산복 차림의 다른 남성들과 달리 깃이 깨끗한 네이비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콧끝목에 걸친 얇은 테 안경이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주변이 많이 시끄럽지요? 귀가 먹먹하실 텐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남성이 먼저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 예, 솔직히 조금 정신이 없기는 하지만 다들 즐거워 보이시니 보기 나쁘진 않네요. 제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실은 저도 이런 모임은 머리털 나고 머리 올린 수준의 초행길입니다. 친구 녀석이 맨날 집 구석에서 서재 벽만 쳐다보고 살면 치매 걸린다고 억지로 등을 떠밀어 보냈는데 버스에 타자마자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자리에 앉으신 수기 씨를 보니 저처럼 길을 잃은 동지 같아서 슬그머니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제 닉네임은 민우라고 합니다. 그의 정중하고 담백한 자기소개에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경계의 벽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가워요, 민우 씨. 저도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작년에 오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 지내는데 방구석의 고요함이 무서워서 눈 딱 감고 전화를 걸었답니다. 와서 보니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후회막심이었는데 민우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천만다행이네요. 우리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장막 삼아 서로에게만 들릴 만한 낮은 목소리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는 3년 전부터 홀로 적적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내며 평생을 치열하게 살았지만
막상 곁을 지켜주던 반려자가 떠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니 넓은 아파트가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혼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공통점, 그리고 이런 파격적인 유흥 문화가 낯설고 두렵다는 동질감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묘하고 끈끈한 접착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화합 무대에서는 어느 아주머니가 내 나이가 어때서를 열창하며 앙코르 연호를 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맥주잔을 부딪히며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저와 민우 씨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푸른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소소하고 따뜻한 일상의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출발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무렵 가이드방 팀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자, 우리 해링턴 전사들이 아주 화끈하게 분위기를 달구어 주셨으니 이제는 서로 더 끈적하게 친해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천생연분 별명짓기 게임. 지금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과 오늘 하루 운명 공동체 짝꿍이 되는 겁니다. 서로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시고 가장 잘 어울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예쁜 별명을 지어 마이크로 발표해 주세요. 오늘 하루는 무조건 그 별명으로만 소통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짝꿍 지정 소리에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통로 건너편의 춘자 씨가 저를 보며 언니, 나랑 짜자 하고 손짓을 보냈지만 제 옆에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지한 눈빛으로 제 쪽을 향해 상체를 기울였습니다. 수기 씨, 만약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제 서툰 짝꿍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너무 정열적이셔서 제가 감당하기가 조금 버겁네요. 그의 세련되면서도 수줍은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이지요. 민우 씨가 제 짝이 되어 주신다면 든든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조금 더 가까이서 마주 보았습니다. 세월의 훈장 같은 잔주름이 눈가에 부드럽게 잡혀있는 그의 얼굴은 선하고 따뜻했습니다. 민우 씨가 먼저 생각에 잠긴 듯 턱을 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기 씨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여름 이른 아침에 풀잎에 맺힌 맑은 이슬 같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주변을 정화해주는 은은한 매력이 있으시네요. 오늘 하루 제 마음을 맑게 해달라는 의미로 새벽 이슬이라는 별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시적인 표현에 뺨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간질거렸습니다. 평생을 살며 남편에게 잔소리만 들었지 이런 섬세한 찬사를 받아본 기억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고심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씨는 목소리도 깊고 행동가짐이 참 서정적이셔요. 마치 가을날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고목나무 같습니다. 제 고독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으로 가을나무라고 불러드릴게요. 우리는 서로의 별명을 부르며 어린아이처럼 배시시 웃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벽 이슬 씨. 잘 부탁드립니다. 가을나무 씨. 비록 묻지마 관광이라는 다소 가벼운 만남의 장소에서 시작된 강제적인 게임이었지만 그 순간 서로를 바라보던 우리의 눈빛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은 진심의 주파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좌석에서는 왕눈이, 터프가이, 섹시맘 같은 유쾌하고 자극적인 별명들이 터져나오며 폭소가 만발했지만 우리 두 사람은 우리만의 속도로 마음의 징검다리를 차근차근 놓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버스는 마침내 충청북도의 한 수려한 계곡 초입에 위치한 한적하고 넓은 펜션 마당에 닻을 내렸습니다. 문을 열고 내리자 서울의 매캐한 매연과는 차원이 다른 청량한 소나무 향기와 귀를 씻어내리는 맑은 물소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방 팀장이 박수를 치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자,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금일 점심 메뉴는 이 청정 자연 속에서 즐기는 특급 한돈 숯불 바비큐입니다. 조별로 지정된 테이블에 앉아 맛있게 드시고 오후 3시 반까지는 전원 자유 시간이니 주변 둘러보시며 힐링하세요. 자연스럽게 저는 가을나무 민우 씨와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춘자 씨 커플과 다른 노신사 부부도 합석하여 테이블은 금세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민우 씨는 외모와 어울리지 않게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뜨거운 숯불 앞으로 다가가 집게를 잡았습니다. 탄 고기를 드시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 제가 정성껏 구워드리겠습니다. 새벽 이슬 씨는 그저 편하게 받아드시기만 하세요. 그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뒤집어 제 앞접시에 끊임없이 놓아줄 때 가슴 한편이 찡해왔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고기를 굽는 것은 언제나 제 몫이었고 남편은 그저 구워진 고기를 입에 넣으며 즐기다, 싱겁다 타박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배려받는다는 느낌이 이토록 눈물겹도록 따스한 것인 줄 66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고마워요, 가을나무 씨.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숯불에 구운 고기를 시끌벅적하게 먹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집에 혼자 앉아 냉장고에서 식은 반찬 꺼내 대충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오늘 여기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기 씨와 함께 먹으니 고기 맛이 참 달디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벌써 소주잔과 맥주잔이 부딪히는 소리, 거나하게 취한 어르신들의 걸찬 농담들이 사방에서 파도쳤습니다. 어떤 커플들은 벌써 서로 상추쌈을 입에 넣어주며 과감한 스킨십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조심스럽게 귓김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참 과감하고 자유분방하네요. 대낮부터 다들 대단하셔요. 민우 씨가 빙그레 웃으며 상추를 깨끗이 털어 제게 건넸습니다. 처음엔 저도 눈살이 찌푸려졌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다들 늙어가는 처지에 외로움이 깊어서 저러는구나 싶어 측은한 마음도 듭니다. 남의 눈치 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나이들이지 않습니까?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 다들 온기를 갈구하는 가여운 영혼들인 셈이지요. 그의 깊고 속 깊은 통찰력에 저는 다시 한번 감탄하며 깊은 대화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든든히 마치고 시작된 자유시간, 민우 씨는 자연스럽게 제 곁으로 다가와 동행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지는 펜션 마당을 벗어나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호젓한 계곡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졸졸 흐르는 냇물 소리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민우 씨가 커다란 바위 옆 벤치에 멈춰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이슬 씨, 아까 이혼하셨다는 이야기를 언뜻 하셨는데 40년 세월을 정리하시기까지 마음고생이 얼마나 뼈를 깎았을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얼려두었던 응어리가 스르르 풀려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 나이에 이혼녀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 밤마다 눈물로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40년 동안 제 청춘과 인생을 다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투명 인간 취급과 무관심뿐이었으니까요. 홀로 썩이를 감행한 지금은 자유로워서 숨은 쉬고 살지만 문을 닫고 들어설 때의 그 처절한 외로움은 여전히 적응이 되질 않네요. 민우 씨는 아내분이랑 사별하신 지 3년이 되셨다고 했지요? 민우 씨가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내가 지독한 병마와 싸우다 먼저 처소로 떠나던 날, 제 세상의 절반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일 핑계로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못난 남편이었기에 죄책감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지요. 자식들이 아무리 효도를 한들 저녁 붉은 노을이 질 때 거실에 홀로 앉아 밀려오는 정막을 마주하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더군요.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갉아먹는 귀신 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아픔과 결핍을 가만히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완벽한 타인이었던 두 사람이 인생의 가장 어둡고 처절한 비밀을 이토록 담담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 같았습니다. 묻지마 관광이라는 가볍고 자극적인 공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그 어떤 만남보다 정결하고 깊이 있는 영혼의 위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가을나무 씨를 만나서 참 오랜만에 제 마음속에 고여있던 썩은 물을 다 퍼낸 기분이에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새벽 이슬 씨. 당신의 맑은 미소를 보며 제 가슴 속의 무거운 돌덩이도 조금은 가벼워진 듯 합니다. 멀리서 집합을 알리는 방 팀장의 우렁찬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을 때 우리는 밀려오는 아쉬움을 숨기지 못한 채 무거운 걸음을 돌려 버스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리무진 버스 안의 열기는 아침보다 한층 더 뜨겁고 노골적이었습니다. 낮술에 취한 사람들은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 조를 막론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부둥켜 안은 채 블루스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버스 안은 땀 냄새와 술 냄새, 그리고 노년의 원초적인 열기로 후끈거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민우 씨가 앉은 좌석만큼은 마치 거대한 유리벽이 쳐진 것처럼 고요하고 정갈한 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란스러운 춤판에 끼어들지 않고 그저 좁은 좌석의 어깨를 나란히 기댄 채 창창이 밀려드는 붉은 저녁 노을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어깨가 스쳤는데 그때마다 온몸에 짜릿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느덧 버스가 서울 시내 진입로에 들어서고 창밖에 익숙한 빌딩 숲이 나타나자 이 비현실적인 마법 같은 하루가 끝나간다는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강남의 최종 하차 지점에 버스가 멈추어 서고 사람들이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며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챙겨 버스에서 내려 길가에 서자 차가운 도시의 밤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민우 씨가 제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제 손을 잡을 듯 말 듯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새벽 이슬 씨,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토요일을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여행길에 저도 정말 꿈결 같은 하루였어요. 가을나무 씨. 우리 인연이 다 또 길 위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참 좋겠네요. 우리는 끝내 서로의 진짜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묻지 않았습니다. 신상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 것이 이 바닥의 오랜 원칙이기도 했고, 이 아름다운 환상이 현실의 구질구질한 제약과 섞이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저도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도 평소의 그 지독한 정막이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민우 씨라는 따뜻한 가을나무 한 그루가 묵직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무조건 떠나야겠다. 제 황혼의 인생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제 삶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또 이 지겨운 사방벽을 보며 어떻게 버티나 하는 한숨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달력의 토요일 날짜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꼽아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원룸 안을 가득 채우던 적막함은 더 이상 저를 집어삼키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혼자 가볍게 동네 천변을 걸을 때도, 저도 모르게 입가에서 새벽 이슬 씨라고 불러주던 민우 씨의 중저음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슴 밑바닥의 간지러운 설렘이 66의 나이에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정중한 태도, 나란히 앉아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나누었던 내밀한 고독의 고백들은 제 가슴 속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한 사람의 여성으로 존중받고 대접받았다는 기억이 이토록 강렬한 치유의 힘을 발휘할 줄은 몰랐습니다. 평일 내내 시장에 가거나 집안일을 하면서도 제 시선은 자꾸만 길거리 옷가게의 마네킹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 그분을 또 만나게 된다면 조금 더 화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아주 작은 욕심이 고개를 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목요일 오후가 되었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다시 가방 속에서 해링턴 관광의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해링턴 관광입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청량하고 쾌활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저 지난주에 참여했던 박정숙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혹시 출발하는 차량에 자리가 있나 해서요. 아유, 숙이 사모님이시구나. 당연히 자리가 있고요. 이번 주는 가을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강원도 오대산 자락의 비밀 코스입니다. 지난번보다 물도 좋고 경치도 끝내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세요. 최고의 짝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마치 대단한 밀수를 저지르는 사람처럼 서둘러 은행 앱을 켜고 참가비를 송금했습니다. 가슴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곳에 가면 나의 가을나무 민우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기다리던 토요일 아침,
저는 지난번보다 훨씬 익숙한 걸음으로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로 향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머리에 드라이도 정성껏 넣고 지난번보다 조금 더 밝은 연홍빛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멀리서 대형 리무진 버스가 시동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들뜬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군중 속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얇은 태안경을 쓰고 단정한 셔츠를 입은 민우 씨의 신사 같은 실루엣을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명 남짓한 참가자들의 얼굴은 대부분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낙엽들이었습니다. 밀려오는 짙은 실망감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분처럼 고상하고 반듯한 분이 이런 일탈의 공간에 매주 올 리가 없지. 지난번은 그저 우연히 스쳐 지나간 일장 춘몽이었구나. 제 착각과 기대가 부끄러워져 슬그머니 버스 계단을 올랐습니다. 이번 주 버스 안 역시 눈이 멀 것 같은 밀어볼 조명과 귀가 찢어질 듯한 뽕짝 메들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망감에 고개를 숙이고 창가 자리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화려한 보라색 반짝이 재킷을 입은 한 아주머니가 제 옆자리로 엉덩이를 밀어넣으며 넉살 좋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새침하게 혼자 앉아있네.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여기서 향단이라고 불려요. 딱 보니까 오늘이 2번째 아니면 3번째구먼. 향단이 씨는 62 정도 되어 보였는데 눈썹 문신이 아주 짙고 입술에는 새빨간 루즈를 발라 멀리서도 눈에 띄는 전형적인 베테랑 참가자 같았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숙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처음 와보고 오늘이 2번째예요. 호호호, 내 눈은 못 속이지. 처음에 올 때는 다들 도살장 끌려온 소새끼처럼 굴다가 2번째 오면 눈치 보느라 바쁘거든. 걱정 마요. 오늘 내가 제대로 노는 법을 전수해 줄 테니까. 여기 오면 모든 시름이 다 잊혀요. 집구석에서 자식 새끼 눈치 보고 늙은 영감탱이 수발 들던 거 생각하면 아까운 청춘 붙잡아야지. 향단이 씨는 버스가 출발하기도 전에 가방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휴대용 위스키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자, 신나게 마시고 시작하자고. 여기 오면 매주 새로운 남정네들 만나서 연애하는 재미가 쏠쏠해. 영감 하나 붙잡고 평생 썩은 이 아까운 인생. 여기서 보상받아야지 않겠어? 그녀의 거침없고 파격적인 언행에 저는 당황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조신한 현모양처라는 프레임에 갇혀 제 감정을 꽁꽁 숨기고 살았던 저에게 향단이 씨의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어김없이 별명짓기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 옆자리로 다가와 파트너를 청한 사람은 춘식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67의 남성이었습니다. 대머리가 살짝 까진 그는 체크무늬 셔츠에 금목걸이를 차고 있어 한눈에 봐도 유흥과 농담의 도 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숙이 누님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고우시네. 오늘 하루 내 저녁 마누라 해주쇼. 내가 기가 막히게 모실 테니까. 내 별명은 마당쇠로 해주고 숙이 누님은 춘향이로 갑시다. 춘식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아, 예. 가볍게 말씀하시니 재미있네요, 춘식 씨. 춘식 씨는 정말 쉴 새 없이 입을 놀리는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야한 농담과 구수한 사투리를 섞어가며 버스 안의 분위기를 주도했고 마이크를 잡더니 남행열차를 꺾어 부르며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무대 매너에 사람들은 배를 잡고 쓰러졌고 저 역시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아플 정도로 웃으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동이 존재했습니다. 춘식 씨가 던지는 농담들은 재밌었지만 알맹이가 없었고 틈만 나면 제 손등을 은근슬쩍 만지거나 어깨를 감싸 안으려는 그의 가벼운 스킨십은 은근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럴수록 첫 번째 여행에서 만났던 민우 씨의 차분하고 품격 있는 눈빛이 더욱 간절하게 그리워졌습니다. 춘식 씨는 제 외로움의 겉표면을 간지럽혀 줄 수는 있었지만 제 영혼 깊은 곳에 쌓인 고독의 무게를 알아채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해 산채 비빔밥에 막걸리를 마시는 동안에도 춘식 씨는 다른 아주머니들에게 눈길을 주며 농담을 던지기 바빴습니다. 아, 묻지마 관광이라는 곳은 결국 이런 가벼운 유희가 본질이구나. 지난번 민우 씨 같은 인연을 바란 내가 지나치게 순진했던 거였어. 저는 막걸리 잔을 들이켜며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자유시간에 강원도 계곡 언저리를 걷고 있을 때 아까 버스 옆자리에 앉았던 향단이 씨가 아이스크림을 베어 물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단정한 베이지색 셔츠와 수수한 화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에구, 수기 씨. 그렇게 사대부집 마님처럼 얌전하게 입고 와서 앉아있으면 어떤 남자가 대시를 하겠어? 물론 아까 춘식이가 옆에 붙긴 했지만 걔는 원체 사방천지의 수작거는 애고. 진짜 괜찮은 알짜배기 신사들을 꼬시려면 본인부터 확 변해야 해. 네. 제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 나이에 너무 과하게 꾸미는 건 쑥스럽고 남사스러워서요. 제 대답에 향단이 씨가 깔깔대며 제 등짝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남사스럽긴 뭐가 남사스러워. 여기 온 인간들 치고 사연 없는 인간 없고 다들 외로워서 환장에 산만리인 사람들인데 이 바닥에서 통하는 정석을 내가 알려줄게. 남자들은 나이 먹어도 눈은 살아있어. 일단 옷부터 이 칙칙한 베이지색, 검은색 다 집어치워. 다음 주엔 무조건 핫핑크나 샛노란색, 아니면 가슴팍이 살짝 파인 원피스를 입고 와요. 그리고 화장도 그렇게 한 듯 만 듯 하지 말고 볼터치도 팍팍 넣고 눈썹도 진하게 그려서 멀리서도 나 여기 살아있다 하는 신호를 보내야 해. 여기선 얌전 떨면 그냥 병풍신세면치 못해. 눈에 띄어야 대접받고 대접받아야 공주처럼 놀다 가는 거야. 향단이 씨의 날카로운 조언은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화려한 아주머니들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녀의 말대로 밝고 과감한 옷을 입고 앞장서서 분위기를 띄우는 여성들 주변에는 언제나 멋쟁이 남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음료수를 바치고 가방을 들어주며 환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반면 구석에서 얌전히 박수만 치고 있는 수수한 차림의 여성들은 이내 소외되어 쓸쓸하게 창밖만 바라보며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평생을 남편 뒤 그늘에서 숨죽여 살았는데 이혼까지 한마당에 내가 왜 여기서까지 병풍처럼 숨어 있어야 하지? 나도 저들처럼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화려한 조명을 받아보고 싶다. 제 안에 억눌려 있던 과시욕과 보상심리가 무서운 속도로 꿈틀거리며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토요일,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제 모습에 제 스스로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향단이 씨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긴 저는 주중에 백화점과 동네 보세 옷가게를 잡지 뒤지듯 돌며 평생 입어본 적 없는 파격적인 의상을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은은한 광택이 도는 화사한 민트색 롱 원피스였습니다.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가 몸매가 드러났고 목선이 시원하게 파여 쇄골이 드러나는 과감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 밝은 갈색으로 세련되게 염색을 감행했고 화장대 앞에서 평소 쓰지 않던 아이라이너를 꺼내 눈꼬리를 길게 빼고 속눈썹을 바짝 올렸습니다. 볼에는 화사한 핑크빛 블러셔를 감돌게 하고 입술에는 촉촉하고 붉은 립스틱을 꽉 채워 발랐습니다. 목에는 화려한 인조 진주 목걸이까지 걸치고 나니 거울 속에는 66의 늙은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고 40대 후반의 고혹적인 중년 여성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수가, 너 정말 미쳤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도 심장이 짜릿한 흥분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인 종합운동장역에 도착해 버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버스 안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미러볼을 등지고 앉아있던 남성 참가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직한 탄성과 감탄사가 새어나왔습니다. 와우, 오늘 해링턴의 대단한 여신님이 강림하셨네. 지난번에 그 조용하던 수기 씨 맞아?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딴판으로 변할 수가 있나. 버스에 타자마자 3명의 남성이 서로 제 옆자리에 앉겠다며 가방을 들이밀고 가벼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일상적인 외모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가부장제의 그늘에서 말라 비틀어가던 저에게 여러 남성의 이 뜨겁고 노골적인 관심은 마약보다 더 강렬한 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끄러워하는 대신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재밌게 잘 지내봐요. 제 목소리에도 전에 없던 당당함과 교태가 묻어났습니다. 세 번째 여정은 그야말로 제 인생의 황금기이자 동무대였습니다. 가이드 방 팀장은 제 파격적인 변신을 놓치지 않고 마이크를 잡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자, 우리 해링턴의 보물. 수기 사모님이 오늘 완전히 청춘을 되찾아오셨습니다. 남성 회원분들, 가만히 계시면 이 귀한 행운을 놓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속도로 달리는 동안 회전목마 좌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휴게소 들릴 때마다 남성분들은 자리를 이동해가며 우리 수기 씨와 데이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저는 여왕이라도 된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경수라는 65의 전직 공무원 출신 남성이 앉았습니다.
그는 왕년의 유행가를 카세트 테이프처럼 구수하게 부르며 제 흥을 돋우었습니다. 수기 씨는 가까이서 보니 피부가 도자기처럼 고우십니다. 옛날에 대단한 집안의 귀한 따님이었을 것 같아요. 경수 씨의 부드러운 아부에 저는 입을 가리고 호호 웃었습니다. 어머, 경수 씨도 참 말씀도 예쁘게 하셔라. 노래 솜씨가 가객이 따로 없으시네요. 다음 휴게소를 지나서는 태식이라는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손을 자연스럽게 맞잡으며 은근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기 씨, 오늘 목적지에 도착하면 나랑 단둘이 오솔길 산책하는 겁니다. 내가 기가 막힌 사진 작가니까 인생 사진 100장 남겨줄게요. 그의 과감한 대시가 예전 같으면 불쾌하고 사납게 느껴졌을 텐데 제 안의 방어 기제는 이미 해방감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내려간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 태식 씨 성격 참 화끈하시네. 사진 마음에 안 들면 책임지셔야 해요. 라고 맞받아치는 제 여우 같은 모습에 스스로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앉은 민철 씨는 만담꾼이 따로 없을 정도로 배꼽을 잡게 만드는 유머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제 귀에 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수기 씨는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합니까? 나처럼 유머러스하고 든든한 남자는 어때요? 나 지금 진심인데. 사방에서 터지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박수, 나를 향해 쏟아지는 남성들의 찬사와 손길 속에서 저는 완벽한 도취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려왔던 제 안의 욕망이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여행을 거치면서 저는 해링턴 관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자타공인의 인기쟁이 여왕으로 군둔했습니다. 이제는 버스에 타서 얌전히 남의 노래를 구경하는 수준을 넘어 제가 먼저 마이크를 움켜쥐고 무대 중앙으로 나가는 대담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말인데 집에만 있으면 엉덩이에 곰팡이 핍니다. 다 같이 손뼉 치면서 스트레스 확 날려버려요. 음악 큐. 제가 마이크를 잡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은밀하고 매혹적인 트로트 고개를 살랑거리며 부르기 시작하자 버스 안은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통로로 쏟아져 나온 남성 참가자들이 제 주변을 둘러싸고 호위무사처럼 춤을 추었고 아주머니들은 숙이 최고다. 어쩌면 저렇게 끼를 숨기고 살았을까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아저씨가 제 허리춤에 가볍게 손을 올리고 블루스 스텝을 밟을 때도 저는 당황하지 않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리듬을 탔습니다. 숙이 야, 너 오늘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 홀리는 재주가 있구나. 한 남성의 거친 찬사에 저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인생 짧은데 오늘 화끈하게 불태워봐요. 제 목소리가 대형 버스의 스피커를 타고 웅장하게 울려 퍼질 때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가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박제되어 집안의 가구처럼 존재했던 박정숙이라는 인간이 이곳에서는 오롯이 자신의 이름을 떨치며 수많은 사람의 시선과 환호를 한 몸에 받는 절대적인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소음과 광기가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매주 토요일에 이 마법 같은 연극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탐욕이
제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묻지마 관광의 약효는 토요일 하루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 여왕으로 사는 것으로는 제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변화는 제 낡고 단출했던 원룸의 풍경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중에 집안을 대청소하면서 제가 평생 입어왔던 수수하고 칙칙한 무채색의 옷들, 펑퍼짐한 아줌마 바지들을 모조리 대형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대신 옷장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원색의 원피스들과 스커트, 레이스가 달린 블라우스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백화점 수입 브랜드의 진한 향수와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화려한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킨로션만 바르던 저는 이제 집에만 있는 날에도 눈썹을 정교하게 다듬고 입술에 붉은 생기를 불어넣는 화장을 정성껏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미용실 대신 청담동의 유명 헤어숍을 찾아가 머리를 과감한 와인 빛깔로 물들이고 세련된 커트를 넣었습니다.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래층에 사는 중년 주부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나, 누군가 했네. 우리 동 누님 맞으시죠? 세상에 몰라보게 젊어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얼굴에서 아주 광채가 나요, 광채가. 호호호, 별 말씀을요. 그냥 나이 먹을수록 제 자신을 가꾸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경 좀 써봤어요. 아유, 정말 대단하시다. 전 처음에 무슨 세련된 사모님이 이사 오신 줄 알았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셔요. 이웃의 극찬을 뒤로하고 거실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는 40년 동안 남편의 잔소리에 시달리며 눈치만 보던 그 불쌍하고 나약했던 박정숙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화려하며 언제든 남성을 매료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해링턴의 여왕 수기가 서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오는 것이 마치 축제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설렜고 수많은 남성의 뜨거운 손길과 휘파람 소리가 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비타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철저하게 묻지마 관광이 만들어낸 화려한 가짜 환상 속으로 깊이, 더 깊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링턴 관광을 다니기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외모는 눈이 부시게 젊어지고 화려해졌으며 성격도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쾌활한 사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열등감과 고독에 찌들어 있던 66세 이혼녀 박정숙은 사라지고 사방에서 대시를 받는 매력적인 여왕 수기만이 존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저 역시 제 변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밤 광란의 버스가 강남 지하철역에 저를 내려놓고 시커먼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홀로 차가운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밀려드는 공허함은 이전의 고독보다 수십 배는 더 잔인하고 무거웠습니다. 화려한 화장을 지우고 세수를 한 뒤 거울 앞에 서면 그곳에는 축제가 끝난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광대처럼 쓸쓸하고 늙은 노인 한 명이 처량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수많은 남성은 결국 그날 하루 동안의 짜릿한 쾌락과 가벼운 유희만을 배고픈 이리처럼 찾아 헤매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 삶의 진짜 상처나 깊은 밤 홀로 감당해야 하는 노년의 처절한 고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한 것은 제가 두껍게 분칠한 화려한 여왕 수기의 탈이었지. 나약하고 상처 입은 인간 박정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 남성의 손길을 거쳐 갈수록 제 영혼은 오히려 더 차갑게 황폐해져 갔습니다. 화려한 소음 속에서 춤을 출수록 가슴 속의 허기는 더 깊은 늪처럼 저를 잠식해 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마음과 영혼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미치도록 그리워졌습니다. 그 간절함이 극에 달해갈 무렵 제 황혼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릴 거대한 기적이 저 멀리 서해안의 파도 소리를 타고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축제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극에 달했던 유난히 차가운 초여름 아침이었습니다. 매주 나가던 강원도나 충청도행 화려한 춤판 버스에 심신이 지쳐버린 저는 이번 주만큼은 집에서 쉴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평소와는 다른 코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날의 행선지는 충청남도 서산과 태안을 거치는 서해안 안면도 코스였습니다. 평소 가던 코스보다 장거리인데다 문화유적 탐방과 낙조 관람이 포함되어 참가비가 훨씬 비쌌던 탓인지 종합운동장역 앞 분위기부터가 사뭇 달랐습니다. 언제나 쿵쾅거리던 밀어볼 음악 소리도 조금 줄어들어 있었고 버스에 탑승한 인원도 20명이 채 되지 않는 단출한 규모였습니다. 화려한 원색 원피스에 진한 화장을 얹은 제 모습이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승차한 회원들의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하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를 잘못 골랐나 보네. 그냥 조용히 바다나 보고 돌아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가방을 끌고 버스 뒤편의 한적한 창가 자리를 찾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뒷좌석 바로 앞줄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한 남성의 옆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흰머리, 콧날에 걸친 얇은 테 안경, 그리고 짙은 네이비색의 단정한 리넨 셔츠.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제 가슴 속 가장 깊은 은밀한 방에 모셔두었던 이름, 가을나무 민우 씨였습니다. 제 발소리를 느꼈는지 민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너무나도 화려하게 변해 있었기에 그는 눈앞의 여성이 자기가 기억하던 그 정결한 새벽 이슬이 맞는지 단번에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새벽 이슬 씨 맞습니까? 정말 수기 씨 맞으신가요? 가을나무. 민우 씨 맞으시죠? 세상에,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버스가 떠나가라 나직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6개월 만에 극적인 재회였습니다. 민우 씨는 자리를 양해 구하고 제 옆자리로 서둘러 짐을 옮겼습니다. 버스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향해 미끄러지듯 출발하자 우리는 서로의 변한 모습을 탐색하느라 잠시 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기 씨, 정말 몰라보게 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수줍음 많은 새색시 같으셨는데 지금은 서울에 세련된 사모님이 다 되셨네요. 갈색 머리도 이 화사한 원피스도 참 잘 어울리십니다. 민우 씨가 칭찬을 건넸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를 씁쓸함과 낯선 이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우 씨도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보다 옷차림도 훨씬 젊어지셨고 얼굴에 그늘도 많이 거치셨네요.
그동안 계속 이 여행을 다니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첫 여행 이후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집에만 박혀 있다가 오늘 서해안 코스는 조용하다기에 몇 달 만에 큰맘 먹고 나온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기 씨를 다시 만나다니.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우연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됩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을 채우고 있던 화려한 탈들이 한꺼풀 벗겨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두껍게 칠했던 눈화장과 붉은 립스틱이 유독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성의 환호 속에 파묻혀 살았지만 민우 씨의 담백하고 진솔한 눈빛 앞에 서니 제 본연의 나약하고 외로운 박정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밀어볼 조명이 켜지고 가벼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용히 구경만 했을 민우 씨였지만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기 씨, 제가 듣기로는 이제 버스 안에서 노래도 잘하시고 분위기도 잘 띄우신다면서요? 오늘은 제가 수기 씨의 멋진 모습을 직관하는 영광을 누려도 되겠습니까? 그의 다정한 격려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좋아요, 가을나무 씨. 옛날에 얌전하던 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같이 나가요. 저는 민우 씨의 손을 꼭 잡고 버스 앞쪽에 가니 무대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예전에 소극적이고 눈치 보던 박정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옛 친구를 이 버스에서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제 친구 가을나무 씨가 여러분을 위해 멋진 노래 한 곡 선물할 테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좌중의 환호성 속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은 민우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안경을 고쳐 쓰고 반주에 맞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곡은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잔잔한 발라드였습니다. 그의 묵직하고 깊은 저음이 버스 안을 가득 채우자 시끄럽게 춤을 추던 아주머니들도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그의 노래에 몰입했습니다. 6개월 전에는 미처 몰랐던 그의 가슴 속에 깊이 고여있는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제가 바통을 이어받아 화사하고 경쾌한 분홍 립스틱을 불렀습니다. 민우 씨는 제 곁에서 리듬에 맞춰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춤을 추며 제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와우! 수기와 민우. 두 사람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네. 완전히 청춘 남녀 같아. 둘이 원래 알던 사이 아니야? 눈빛에서 아주 꿀이 떨어지네. 꿀이. 회원들의 엄청난 환호와 시샘 어린 장난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볍게 블루스 스텝을 밟았습니다. 수많은 남성과 춤을 춰봤지만 민우 씨의 단단하고 따뜻한 가슴에 얼굴을 살짝 기대는 순간 밀려오는 평온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비로소 저는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그 지독한 공허함의 사슬이 완벽하게 끊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화려하게 꾸민 여왕 수기가 아니라 외로움에 떨던 인간 박정숙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로 싱싱한 꽃게탕과 대하구이를 먹는 동안에도 우리는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3355 회원들이 술잔을 돌리며 소란을 피웠지만 우리의 온 신경은 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오후 자유시간이 되자 우리는 안면도의 푸른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서해안의 시원한 바닷바람이 제 원피스 자락을 부풀렸고 처선이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 소리가 우리의 대화 배경음악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민우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침보다 한층 더 깊고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수기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수기 씨의 그 맑았던 눈빛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집안 서재에 앉아 있으면 계곡 물소리와 함께 당신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너무나 화려하고 당당해진 당신의 모습을 보고 솔직히 처음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먼 세상의 여왕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요. 그의 고백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잡고 있던 그의 손을 더 세차게 꽉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우 씨. 제 겉모습이 화려해질수록 제 속은 가루처럼 부서져 가고 있었어요. 남들의 환호에 취해 춤을 추고 돌아온 방 안에서 제가 얼마나 당신의 그 담백하고 따뜻한 눈빛을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이곳의 만남들이 결국 하루짜리 가짜 유희라는 걸 알았기에 제 외로움은 더 깊은 병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오늘 당신을 다시 만난 건 제 영혼을 구원하러 온 기적과도 같아요. 바닷가 작은 카페의 테라스에 앉아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는 서해의 낙조를 바라보며 우리는 더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방황과 일탈, 그리고 노년에 마주하는 고독의 무게에 대해 한치의 거짓도 없이 쏟아냈습니다. 수기 씨, 우리 이 묻지마 관광이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인위적이고 차단된 공간 속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시끄러운 도시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반려자가 될 수 있을지 진짜 시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민우 씨의 제안은 현실적이고도 묵직했습니다. 안전한 해방구를 벗어나 구질구질한 현실 속에서 만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가을나무 씨. 저도 진짜 제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고 싶어요. 해질녘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좌석 밑으로 서로의 손가락을 단단히 깍지 낀 채 놓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거나하게 취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남 지하철역에 도착해 하차하기 직전 민우 씨는 정성스럽게 적은 종이 쪽지를 제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진짜 이름 이민우와 연락처, 그리고 그가 사는 동네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제 본명 박정숙과 번호를 그의 수첩에 새겨 넣었습니다. 해링턴 관광을 다닌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짜 닉네임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 선 순간이었습니다. 정숙 씨, 내일 오후에 내가 정식으로 전화하겠습니다. 오늘 밤 귀갓길 조심하셔요. 네, 민우 씨. 전화 기다릴게요.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화장대 앞에 앉은 저는 평소와 달리 서둘러 그 화려한 눈화장과 볼터치를 클렌징 크림으로 깨끗이 지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장을 지운 66세의 늙고 소박한 박정숙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처량하거나 쓸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 액정 위로
민우 씨에게서 도착한 첫 번째 문자 메시지가 부드럽게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 집에 잘 들어가셨습니까? 당신의 지워진 화장 뒤에 숨은 진짜 고운 얼굴을 매일 보고 싶어지는 밤입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 문장을 심장맡에 품고 저는 40년 만에 가장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약속대로 다음 날 오후 휴대폰 화면에 민우 씨의 이름이 뜨자 제 심장은 첫사랑을 시작한 18소녀처럼 요동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버스 안의 시끄러운 스피커 소리가 섞이지 않아 훨씬 더 맑고 중후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토요일, 해링턴 관광버스 대신 강남의 한 유서 깊은 베이커리 카페에서 정식으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민우 씨의 모습은 제 예상과 또 달랐습니다. 현란한 관광지의 배경이 사라진 도심 한복판의 카페에서 마주한 그는 그저 평범하고 인자한 67의 은퇴한 노신사였습니다. 저 역시 화려한 원피스 대신 얌전한 화이트 셔츠에 네이비 롱스커트를 입고 나갔습니다. 밀어볼 조명도 술 냄새도 없는 조용한 카페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정숙 씨? 이렇게 맨 얼굴로 소음도 없는 곳에서 마주 앉으니 솔직히 조금 쑥스럽고 어색하시지요? 민우 씨가 찻잔을 만지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솔직히 그래요. 왠지 모르게 발가벗겨진 기분도 들고요. 늘 시끄러운 곳에서 만나다가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려니 무슨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색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인위적인 흥분 상태가 거치자 오히려 서로의 진짜 일상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민우 씨가 평소에 즐겨 읽는 책 이야기,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산책하는 소박한 루틴, 그리고 자식 키우며 겪었던 소소한 보람과 서운함까지. 우리는 해링턴 관광의 수기와 민우가 아닌 인간 박정숙과 이민우의 진짜 삶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에스프레소 향 가득한 카페에서 3시간이 넘도록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주말 하루짜리 외로움이 만들어낸 신기루가 아니라 황혼의 길목에서 만난 진짜 영혼의 단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데이트는 아주 평범하고 정상적인 연인들의 코스를 밟아 나갔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화창한 날씨 속에 한강 고수부지를 찾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걷던 중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오른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버스 안에서의 과감했던 스킨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럽고 정중한 손길이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묵직한 온기가 제 뇌리를 지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숙 씨, 나이 67의 길거리에서 남부끄럽게 손을 잡고 걷는 게 주책 맞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지금 청춘 시절보다 더 뜨겁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예쁘게 만나봅시다. 주책은 무슨요? 저도 이 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민우 씨.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는 벤치에 앉아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소박한 연인들처럼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에서는 영화관을 찾아 중년의 사랑을 다룬 로맨스 영화를 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극장 안에서 민우 씨의 어깨에 살포시 고개를 기대어 영화를 보는데 영화 속 주인공들의 눈물겨운 대사들이
마치 우리 두 사람의 사연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우 씨는 말없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제 눈물을 닦아주었고 극장을 나와 저녁을 먹는 내내 제 앞접시에 맛있는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가짜 축제의 공간이었던 묻지마 관광을 완전히 졸업하고 이 평범한 도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만하고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음을 매 순간 확인해 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토요일의 광란이나 여러 남성의 헛된 아부는 부럽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제 모든 허물을 품어주는 단 한 사람의 진짜 거목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상 데이트를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눈부신 주말 오후였습니다. 교회의 한 조용한 한옥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중 민우 씨가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자그마한 상자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은은한 진주 무늬가 박힌 고운 수제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 제 나이 이제 70을 바라보고 당신 나이 66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을 계절로 치자면 늦가을을 지나 혹독한 겨울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겠지요. 홀로 맞는 겨울이 얼마나 시리고 무서운지 우리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민우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 이제 각자의 쓸쓸한 방 문을 닫고 하나의 따뜻한 울타리를 합치면 어떻겠습니까? 혼자 먹는 적막한 밥상 대신 아침마다 당신과 마주 앉아 따뜻한 국에 밥을 먹고 싶습니다. 밤마다 몰려오는 적막을 서로의 등 온기로 채워가며 남은 생을 동행하고 싶습니다. 나랑 같이 살아주십시오, 정숙 씨.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실패로 인해 다시는 누군가와 살을 부딪히며 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민우 씨의 이 정결한 제안은 제 모든 두려움을 일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민우 씨. 남은 인생 우리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주며 그렇게 따뜻하게 같이 살아가요. 우리는 거창한 결혼식이나 혼수는 다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정중하게 우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머니의 처절했던 고독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자식들은 인자하고 반듯한 민우 씨의 성품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민우 씨가 살던 한적한 외곽의 아파트에 제 낡은 캐리어 몇 개를 옮겨 놓는 것으로 본격적인 황혼의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와의 동거 생활은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평화롭고 찬란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전 남편과 살 때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는데 이제는 머리맡에서 들려오는 민우 씨의 부드러운 호흡 소리에 눈을 뜨는 매일 아침이 기적처럼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함께 일어나 앞치마를 나란히 두르고 주방에 섭니다. 민우 씨가 샐러드 채소를 씻고 토스트를 구우면 저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거나 커피를 내립니다. 정숙 씨,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 맛은 정말 천하일미요. 평생 이 찌개를 먹을 수 있다니 난 참 복을 받은 늙은이네요. 밥상머리에서 끊임없이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한 찬사를 건네는 민우 씨 덕분에 제 뺨은 매일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낮에는 손을 잡고 동네 마트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하나의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흘러간 옛날 영화를 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가끔 예전 해링턴 관광버스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립니다. 그때 당신 버스에서 원피스 입고 마이크 잡고 춤출 때 솔직히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 저렇게 끼가 많은 여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 뭐요. 민우 씨가 제 볼바라기를 하며 놀렸습니다. 호호호, 말도 마세요. 저도 그때 미쳤던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게 미쳐서 떠나지 않았다면 내 가을나무 같은 당신을 어떻게 다시 만났겠어요? 그 시끄러운 돗대기 시장 버스는 우리에게 인연의 끈을 이어준 고마운 오작교였던 셈이죠. 비록 불건전하고 가볍다는 편견이 가득한 묻지마 관광이라는 공간에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짜 탈을 벗어던지고 서로의 진심을 알아채기 위해 용기를 냈기에 지금의 위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우 씨와 정식으로 가정을 이룬 지 어느덧 1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희 두 사람은 그 어떤 젊은 부부 부럽지 않은 깊은 신뢰와 사랑 속에서 생애 가장 아름다운 가을날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서류 절차보다 더 단단한 영혼의 결속으로 묶인 진짜 부부가 된 것입니다. 가끔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만나는 노년의 친구들이 제 몰라보게 밝아진 표정과 탄력 있는 걸음걸이를 보며 부러움 섞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정숙 씨, 대체 비결이 뭐야? 이혼하고 혼자 살 때 그렇게 시들어가더니 지금은 아주 회춘을 하셨어. 무슨 신약이라도 챙겨 먹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곁에서 든든하게 미소 짓고 있는 민우 씨의 팔짱목을 꼭 끼며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비결이랄 게 뭐 있나요? 제 영혼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따뜻한 짝꿍을 만난 덕분이지요. 사랑받고 사니까 늙을 시간도 없네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독한 적막과 고독 속에서 홀로 신음하며 생의 불꽃을 꺼뜨려 가고 있는 수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가슴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실패자였던 저 역시 66의 늦은 나이에 인생 최고의 진정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나이라는 것은 단지 주민등록증에 박힌 숫자에 불과할 뿐 우리의 심장은 멈추지 않는 한 언제든 새로운 설렘과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방구석의 빗장을 열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그것이 묻지마 관광이든 동네 산악회든 조그만 문화센터의 서예 반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외로움을 알아채줄 누군가와의 조우는 오직 내가 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딛는 그 위대한 용기 끝에서만 기적처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우 씨, 내 곁에 와주어서 내 쓸쓸했던 황혼을 이토록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여 주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